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왔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내 삶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라틴어 학교에 얼마 전 학생 하나가 새로 들어왔다. 우리 시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는데 소매에 상장을 달고 있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위였지만 모든 애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곧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 눈에 띄는 학생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성숙한 느낌을 주었다.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우리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어른처럼, 아니 신사처럼 낯설고 의젓한 태도로 돌아다녔다. 호감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노는 데 끼지 않았고 싸움에 끼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다만 선생님들을 대하는 그의 자신감 있는 어조가 학생들 마음에 들었다.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는 이따금 합반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선지 교실이 넓은 우리 반에 한 반이 더 들어와 수업을 하게 되었다.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하급생들은 성경 시간이었고 상급생들은 장문을 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자주 건너다 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혹시켰다. 나는 그 총명하고 환하고 유난히 확고한 얼굴이 주의 깊고 명민하게 과제 위로 숙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학자처럼 보였다. 사실 호감이 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뭔지 모를 거부감을 느꼈다. 그는 너무 우월하고 침착했으며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다. 그의 눈은 어른의 표정을 띠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약간 슬픈 듯 일말의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는 그를 계속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쩌다 그가 내 쪽을 보자 나는 깜짝 놀라 얼른 눈길을 돌렸다. 그 당시 학생 시절에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평범한 학생들과 달랐고 대단히 주체적이고 개성이 강해 눈에 띄었다고. 그러나 동시에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래서 마치 농부의 자식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변장한 왕자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내 뒤에서 걸어왔다.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자 그가 내 옆으로 와 인사를 건넸다. 이 인사도 그가 우리 학생들 어투를 쓰긴 했지만 어른스럽고 정중했다. 조금 같이 걸을까?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이 어딘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지. 현관문 위에 있는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로웠거든. 그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나는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집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놀랐다. 현관문 위 아치 꼭대기에 박힌 쐐기돌이 일종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걸 말하는 듯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달아 납작해지고 여러 번 덧칠된 것으로 내가 아는 한 우리나 우리 가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 난 잘 몰라. 내가 수줍게 말했다. 새이거나 뭐 그 비슷한 건데 아주 오래된 것임을 틀림없어. 그 집이 예전엔 수도원에 속했었대. 그럴 수도 있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잘 살펴봐. 그런 것들은 되게 아주 흥미롭거든. 내 생각에 그건 매야. 우리는 계속 걸었고 나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무슨 재미있는 생각이라도 난 듯 갑자기 데미안이 웃었다. 그래, 내가 아까 너희 반에 있었지?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적을 단 카인에 대한 이야기였어. 맞지? 그 이야기 마음에 들어? 아니었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드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마치 어른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난 그 이야기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 쳤다. 어이, 나한테는 그런 척 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 특이해. 내 생각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대부분의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 훨씬 특이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신이나 죄악 등 다 아는 이야기만 하셨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는 말을 끊더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관심 있니?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고 그가 계속했다. 카인의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명 진실이고 올바른 것이지만 그것들 모두를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대체로 훨씬 나은 뜻을 지니게 되지. 예를 들어 카인과 그의 이마에 있는 표정만 해도 우리가 설명 들은 것만으로는 뭔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건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런 다음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그가 그 비겁함 때문에 특별히 훈장을 표창받고 그 훈장이 그를 지켜주며 다른 사람들을 겁먹게 한다니. 그건 정말 이상하잖아. 그러네. 내가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그 일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달리 설명한단 말이야? 그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아주 간단해. 뭔가 있어서 그 이야기의 발단이 된 것은 표적이야.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뭔가가 있었지.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 그가 그들을 압도했던 거야. 그와 그의 자손들이 말이야. 그러나 아니, 확실히 그건 우체국 소인처럼 정말로 이마에 찍힌 표적은 아니었을 거야. 세상 사는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드물어. 오히려 그건 거의 알아보기 힘든 낯선 무엇, 시선에 깃든 비범한 정신이나 담대함 같은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무엇이었을 거야. 그 남자는 힘을 지녔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움츠러들었어. 그는 하나의 표적을 가졌던 거지. 그걸 사람들은 자기네 원하는 대로 설명할 수 있었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편한 대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두려웠어. 그들은 표적을 지니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표적을 원래대로 우월함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설명한 거야. 사람들은 말했어. 이 표적을 지닌 놈들은 무섭다고. 그리고 사실 그들이 그렇기도 했어. 용기와 나름의 개성을 지닌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아주 두렵기 마련이거든. 겁없는 두려운 족속에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참 불편했겠지. 그래서 이 족속에게 별명 하나와 우화 하나를 달아놓은 거야. 복수하려고. 자기들이 견뎌낸 무서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좀 덜한 것으로 해두기 위해서 말이야. 이해가 되니? 그래. 그러니까 카인은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모두 실제로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렇게 오래된 해묵은 이야기들은 늘 사실이야. 하지만 항상 사실대로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사실대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야. 간단히 말하자면 내 생각에 카인은 멋진 인간이었는데 그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그 이야기를 그에게 달아놓았다고 봐. 그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소문이었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 그런 것 말이야. 하지만 카인과 그의 자손들이 일종의 표적을 지니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사실이야. 나는 너무 놀랐다. 그러면 동생을 때려 죽인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충격에 휩싸여 물었다. 아니, 죽인 건 분명해. 강한 자 하나가 약한 자 하나를 때려 죽인 거야. 정말 그의 형제였는지는 의심해 볼 수 있겠지. 그런데 형제였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국 인간들은 모두 형제잖아. 그러니까 어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인 거야. 어쩌면 그건 영웅적인 행위였을지도 모르고 아마 아닐 수도 있겠지. 하여간 이제 다른 약한 자들이 잔뜩 겁이 난 거야. 그들은 엄청 탄식했지. 왜 너희들도 그를 때려 죽이면 되잖아? 라고 누가 물으면 그들은 우리는 겁쟁이거든 이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 그는 표적을 지니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그에게 표시를 해놓으셨거든. 대충 이런 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진 게 분명해.
이런, 내가 너를 집에 못 가게 붙들고 있군. 그럼 잘 가라. 그는 알뜨가세로 꺾어져 가버렸고 혼자 남은 나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졌다. 그가 가자마자 그가 말한 모든 게 터무니없어 보였던 것이다. 카인은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비겁자라니. 게다가 카인의 표적이 훈장이라니. 허무맹랑한 소리요. 신성모독이요. 극악무도한 소리였다. 그러면 하느님은 어디 가셨는데? 하느님은 아벨의 재물을 받고 아벨을 사랑하시지 않았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래서 데미안이 나를 놀린 것이고 골탕 먹이려 했던 거라고 추측했다. 참 더럽게 영리한 녀석이었다. 말은 잘도 하지. 하지만 그렇게 아니다. 어쨌든 그 어떤 성경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에 대해 내가 그토록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프란츠 크로머를 저녁 내내 몇 시간씩이나 그렇게 완전히 잊어버린 적도 없었다. 나는 집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다. 이야기는 짧고 분명했다. 거기서 어떤 특별한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는 건 미친 짓이었다. 그럼 사람 때려 죽인 자는 누구나 자기를 하느님의 총알하고 하겠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단지 데미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근사했던 것뿐이다. 마치 모든 게 자명하다는 듯 그렇게 쉽고 깔끔하게, 게다가 그런 눈을 하고 말하다니. 물론 나 자신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실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았고 나 자신이 일종의 아벨이었지만 이제 그토록 깊이 다른 세계에 처박힌 채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렇다. 그때 내 마음속에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며 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지금의 이 비참함이 시작된 저 끔찍한 저녁에 아버지와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그의 밝은 세계, 그의 지혜를 단번에 꿰뚫어보고 경멸했었다. 그렇다. 그때 나는 카인이었고 그 표적을 지닌 나는 그것을 치욕이 아닌 훈장이라고 자만했었다. 내가 죄악과 불행으로 인해 아버지보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이렇게 명료한 사고의 형태로 당시 그 일을 체험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자랑으로 벅차오르는 이상한 감정의 동요가 불길처럼 확 타오른 그런 것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담대한 자들과 겁쟁이들에 대해 데미안은 얼마나 독특하게 말했던가. 카인의 이마에 있는 표적을 그는 얼마나 특별하게 해석했던가. 그때 그의 눈, 그 독특한 어른의 눈은 또 얼마나 묘한 빛을 발했던가. 그러자 어렴풋이 이런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그 자신이, 데미안이 카인 부류의 사람 아닐까?
스스로 그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왜 카인을 옹호하는 거지? 왜 그의 시선에는 그런 힘이 깃들어 있을까? 그는 왜 다른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 어쨌든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비웃음을 띠고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줄을 이었다. 우물 안으로 돌이 하나 떨어졌고 그 우물은 나의 젊은 영혼이었다. 아주 길고 오랜 세월 카인, 때려 죽임, 표적 같은 문제들은 인식과 회의, 비판에 이르려는 내 모든 시도의 출발점이었다.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아챘다. 카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했다. 최소한 전학온에 대해 많은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들을 전부 알 수 있었다면 어느 것이든 데미안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소문 하나하나를 해석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아는 건 처음에 데미안의 어머니가 아주 부자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 정도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아들 또한 그렇다고 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믿는 회교도일지 모른다고도 했다. 막스 데미안의 완력에 대해선 더 소문이 자자했다. 반에서 제일 센 아이가 싸움을 걸어왔는데 데미안이 거절했고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자 단번에 화끈하게 굴복시켰다는 소문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 말에 의하면 데미안이 그냥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꽉 눌렀을 뿐인데 얼굴이 헬쓱해진 그 애는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고 그 후 며칠 동안 한쪽 팔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심지어 그 애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별별 이야기가 한동안 주장되고 믿어졌다. 전부 자극적이고 놀라운 소문들이었다. 그러곤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문들이 우리 학생들 사이에 떠돌았다. 데미안이 여자애와 사귀고 있으며 다 안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도 나와 프란츠 크로모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길을 계속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헤어나지 못했다. 어쩌다 며칠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림자처럼 내 꿈속에 함께 살았고 내 환상은 그가 현실에서 내게 시키지 않은 일조차 꿈에서 일어나게 했다. 그 꿈들 속에서 나는 완전히 그의 노예였다. 평소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었으므로 나는 현실에서보다 이 꿈들 속에서 더 많이 살았고 이 그림자에게 힘과 생기를 빼앗겼다. 다른 꿈도 꾸었지만 크로모에게 학대당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 애가 내게 침을 뱉고 나를 타고 앉아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꿈이었다. 그보다 더 고약한 것은 몹쓸 죄를 짓도록 나를 유혹하는 꿈이었다. 심지어는 유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강제로 시켰다. 이 꿈들 중 가장 무서운 꿈,
내가 반쯤 미쳐서 깨어났던 꿈은 내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는 꿈이었다. 크로머가 칼을 갈아 내 손에 쥐어주었고 우리는 가로수길 나무 뒤에 숨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누군지 나는 몰랐다. 그러나 누군가 오고 크로머가 내 팔을 툭 치며 내가 찔러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그러다 잠이 깼다. 이런 것들로 나는 카인과 아벨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데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데미안이 다시 다가온 것은 이상하게도 어떤 꿈속에서였다. 또다시 학대와 폭력이 시달리는 꿈이었는데 이번에 나를 타고 앉은 건 크로머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다. 그건 아주 새로웠고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크로머한테서 고통스럽게 저항하며 겪었던 모든 것을 데미안에게서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즐겁게 겪었던 것이다. 이 꿈을 2번 꾸었고 그런 다음 데미안의 자리에 다시 크로머가 나타났다. 꿈속에서 겪은 것과 현실에서 겪은 것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분명히 구분하지 못했다. 어쨌거나 크로머와의 고약한 관계는 계속 진행되었고 내가 소소한 도둑질들을 내서 그애에게 빚진 돈을 마침내 다 갚았을 때도 끝나지 않았다. 아니었다. 이제 그 애는 내가 한 도둑질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내게 늘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으니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그의 소나귀에 잡혀 있었다. 그 애는 걸핏하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그 짓을 시작하지 말 걸 그랬다는 깊은 후회만큼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와중에도 그렇게 비참했어도 나는 모든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늘 후회하지는 않았으며 가끔은 모든 것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느낌도 들었다. 어떤 숙명이 내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것을 깨뜨리려 해봐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부모님도 무척 괴로웠을 것이다. 이상한 귀신에 쓰여 그토록 친밀했던 가족 공동체에 난 더 이상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잃어버린 낙원인 양 그 공동체에 대해 나는 아주 격렬한 향수를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문제아라기보다는 아픈 아이로 취급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는 두 누이의 태도에서 잘 알 수 있었다. 아주 조심스레 보살펴주는데도 나를 한없이 비참하게 했던 그들의 태도에 내가 일종의 신들린 사람이라는 것. 그 상태를 나무라기보다는 탄식해 마땅하지만 그 속에 악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게 빤히 드러났던 것이다. 평상시와 달리 나를 위해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을 느꼈고 그런 기도가 부질없다고 느꼈다. 다 털어놓고 싶은 동경, 제대로 참회하고 싶은 욕구를 자주 애타게 느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말하고
설명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 일을 받아들이고 나를 잘 보살펴주고 진정 안타까워하리라는 것을. 그러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운명인데도 그들은 그저 일종의 탈선으로 보리라는 것을. 11살도 안 된 아이가 그렇게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그런 사람들 앞에선 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련다. 인간을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다. 자신의 감정 어떤 부분을 생각 속에서 수정하는 걸 익힌 어른은 그런 생각을 아이에게 멋대로 적용시켜 그런 체험들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그때만큼 깊이 체험하고 괴로웠던 때가 드물다. 한 번은 비 오는 날이었는데 내 박혜자로부터 성 앞 광장으로 나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광장에 서서 기다리며 나는 비에 젖은 검은 떡갈나무들에서 떨어지는 축축한 이파리들을 두 발로 헤치고 있었다. 돈은 못 가져나왔지만 크로모에게 뭔가 주어야 했기에 케이크 2조각을 챙겨와 지니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그렇게 어디 한 구석에서 그 애를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자주 꽤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리 바꾸어 볼 도리가 없는 것은 그냥 수용하고 말듯이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드디어 크로모가 왔다. 하지만 그날은 오래 있지 않았다. 내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볍게 몇 번 툭툭 치더니 웃었다. 그 애는 내게 케이크를 받았고 심지어 눅눅한 담배를 권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걸 받지 않았다. 그 애는 다른 때보다 친절하게 굴었다. 그래. 그 애는 떠나면서 말했다. 내가 잊어버릴까봐 말해두는데 다음번에는 네 누나를 데려와.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더라?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도 못했다. 그냥 놀라서 그 애를 쳐다보고 있었다. 못 알아듣겠어? 네 누나를 데려오라고. 알아, 크로모. 하지만 그건 안 돼. 난 그럴 수 없어. 누나도 절대 함께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언제나처럼 그것 또한 농간이며 핑계라고 판단했다. 그 애는 자주 그런 식이었다. 무언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 나를 놀라게 하고 굴복시킨 다음 조금씩 자기와 협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돈이나 다른 선물로 대가를 치르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내가 거부를 했는데도 그 애는 별로 화난 기색이 없었다. 그래, 뭐. 그 애가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건 네가 잘 생각해 보겠지. 네 누나와 알고 지내고 싶어. 한 번쯤이야 되겠지. 그냥 누나하고 산책하러 가. 그 다음 내가 끼면 되니까. 내일 휘파람으로 부를게. 그때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
얘기하자. 그 애가 가고 나서야 갑자기 그 애가 원하는 것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소년과 소녀들이 좀 더 나이 들면 어떤 비밀스럽고 야릇한 금지된 짓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쯤은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분명해지는 것이었다. 결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크로머가 내게 어떻게 안갚음을 할지에 대해선 생각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고통은 아직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절망해서 텅 빈 광장을 건너갔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 상태였다. 그때 상쾌하고 낮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더니 손 하나가 뒤에서 부드럽게 나를 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잡혀주었다. 너였어? 나는 불안하게 말했다. 깜짝 놀랐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처럼 그의 시선이 어른스럽고 우월하고 꿰뚫어 보는 사람의 눈빛을 띈 적은 없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다. 미안해. 그는 특유의 깍듯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들어봐. 그렇게까지 놀랄 필요 없잖아. 그건 그래.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것 같지? 하지만 봐.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네가 그렇게 벌벌 떨면 그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궁금해지지. 그는 생각해. 네가 이상하게 잘 놀란다고. 그러곤 또 생각해. 저러는 건 바로 겁이 날 때인데라고. 겁쟁이들은 늘 겁을 내지. 하지만 내 생각에 너는 원래 겁쟁이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물론 영웅도 아니지. 넌 지금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 두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되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다니. 너, 날 두려워하지는 않지. 안 그래? 전혀 아니야. 그것 봐. 하지만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지? 글쎄, 모르겠네. 날 좀 내버려둬. 대체 바라는 게 뭐야? 그는 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나는 도망칠 생각으로 더 빨리 걸었다. 곁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번 믿어봐.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넌 나한테 겁낼 필요 없어. 너와 실험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그건 재미도 있고 네가 거기서 아주 쓸모 있는 것을 배울 수도 있어. 자, 잘 들어봐. 난 가끔 독심술을 시도해보곤 해. 나쁜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에겐 정말 신기해 보이지. 그걸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어. 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해. 혹은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네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내고 싶어. 그러기 위해 난 이미 첫 발을 내디뎠지. 내가 너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 넌 그러니까 잘 놀라는 거야. 그건 내게 두려워하는 일이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에게 자기 위에 군림할 힘을 내주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뭔가 나쁜 짓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어. 그러면 그가 너를 지배할 힘을 갖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얼굴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하고 또한 호의적이기도 했으나 정다움이라곤 전혀 없이 오히려 엄격했다. 정이나 뭐 그 비슷한 것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알아들었어? 그가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말했잖아. 이상해 보인다고. 독심술 말이야. 하지만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돼. 이를테면 언젠가 내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네가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아주 정확하게 맞힐 수 있어. 지금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말이야. 넌 아마 나에 대해 꿈도 한번 꾸었을걸? 하지만 그 얘긴 그만두자. 넌 영리한 애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한데. 나는 이따금 믿음이 가는 영리한 애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 너도 괜찮지? 응, 괜찮아. 다만 난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재미있는 실험을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우린 알아냈어. S라는 애는 잘 놀란다. 그 애는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그 애는 분명 그 누군가와의 사이에 아주 불편한 비밀이 하나 있다. 대강 맞지? 꿈에서처럼 나는 그의 목소리에 그의 영향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거기 나 자신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말하고 있지 않았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모든 것을 나 자신보다 더 잘, 더 확실히 알고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들겼다. 맞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어. 조금 전 너와 헤어져서 가버린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움찔했다. 건드린 비밀이 내 안에서 고통스럽게 움츠러들어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누구 말이야? 아무도 없었어. 나 말고는. 그가 웃었다. 말해봐. 그의 이름이 뭐야? 나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프란츠 크로머 말이야? 그가 만족스럽다는 듯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역시 똑똑한 녀석이야. 우린 역시 친구가 되겠어. 그런데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그 크로먼가 뭔가 하는 자식 나쁜 놈이다. 얼굴에 악당이라고 쓰여 있더라. 네 생각은 어때? 그래. 난 한숨을 쉬었다. 아주 나빠. 사탄 같은 놈이야. 하지만 그 애가 알아서는 안 돼. 맙소사. 그 애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돼. 그 애를 알아? 그 애가 너를 알아? 진정해. 그 애는 갔어. 그리고 그 애는 나를 몰라. 아직은. 하지만 그 녀석에 대해 알고 싶어. 그 애는 공립학교에 다니니? 응. 몇 학년이야? 5학년. 그렇지만 그 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제발. 제발 그 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진정해. 내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너 크로모에 대해 조금 더 말해줄 생각은 아마 없겠지? 그럴 수 없어. 싫어. 나를 내버려둬.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다. 안 됐군. 우린 실험을 좀 더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널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없어. 하지만 그 애를 두려워하는 게 옳지 못하다는 것은 너도 알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야 해. 네가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 알겠어? 물론 그 말이 맞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너는 정말 모를 거야.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는 걸 너도 봤잖아. 너 그 녀석한테 돈 빚진 거 있어? 응, 그렇기도 해.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 말은 못하겠어. 난 못해. 그 녀석에게 빚진 액수를 내가 내게 줘도 아무 소용 없단 말이니? 그 돈은 내가 줄 수도 있는데. 아니, 안 돼. 그런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한마디도. 넌 나를 불행하게 해. 나를 믿어, 싱클레어. 넌 그 비밀을 언젠가 내게 털어놓게 될 거야. 절대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격하게 외쳤다. 좋을 대로 해. 내 말은 그저 나중에 언제고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지. 물론 스스로 내켜서 말이야. 설마 내가 너에게 크로머 같은 짓을 하리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하지만 너는 그 일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잖아. 전혀 없지. 나는 그저 거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뿐이야. 나는 너에게 크로머가 했던 것 같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건 믿어도 돼. 너는 나한테 빚진 것도 없잖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고 나는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러나 데미안이 대체 어떻게 그 일들을 알고 있는지 점점 더 의문이 커졌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가 말하며 빗속에서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딱 한마디만 더 할게. 너 그 녀석 떨쳐버려야 할 것 같다. 달리 방법이 없다면 때려 죽여버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난 아주 인상 깊고 마음에 들겠는데? 내가 널 돕기도 할 거고. 새로운 두려움이 몰려왔다. 갑자기 카인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무서워져서 나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무서운 일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 막스 데미안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집에나 가. 우린 잘 해낼 거야. 때려 죽이는 게 제일 간단하겠지만 말이야.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가장 단순한 게 늘 최선이거든. 너 그 크로모라는 놈 손에 놀아나는 거 좋지 않아. 나는 집으로 왔다. 마치 1년쯤 떠나 있다 돌아온 듯했다.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나와 크로모의 관계에도 뭐랄까 미래나 희망 같은 것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제야 비밀을 끌어안고 몇 주 동안 얼마나 무섭도록 혼자였는지를 절감했다. 그러곤 그동안 여러 번 깊이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다. 부모님에게 고해를 하면 마음은 가벼워지겠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구해줄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 그런데 방금 거의 고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구원의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풍겨왔다. 그 후에도 내 두려움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내 적과 맞서 길고도 무서운 대결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랬던 만큼 모든 것은 그리도 고요하고 그리도 비밀스럽고도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이 더 이상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모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 애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조바심하며 망을 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새로운 자유가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프란츠 크로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이 자유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크로머는 자일러 거리에서 내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얼른 돌아서서 가버렸다. 지금까지 이런 순간은 없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 무렵의 어느 날 데미안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내가 말했다. 안녕 싱클레어.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 이제는 크로모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그렇지 않아? 네가 그런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어? 난 영문을 모르겠어. 그 자식 이제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거 잘 됐네. 그 녀석 또 나타나거나 하면 내 생각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워낙 뻔뻔한 놈이니까 또 모르지. 그냥 데미안을 생각해보라고만 말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녀석하고 한판 붙어서 흠씬 패주기라도 한 거야? 아니, 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너하고 한 것처럼 그 애와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너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그 애 자신에게 이롭다는 걸 분명히 알아듣게 해준 거지. 그 녀석에게 돈을 준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 방법이라면 네가 이미 써봤잖아. 나는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전부터 그에게 느끼던 감사와 수줍음, 찬탄과 두려움, 호감과 내적인 거부감이 묘하게 뒤섞인 답답한 심정으로 거기 남아 있었다. 나는 곧 그를 다시 보게 될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 그와 모든 것에 대해, 카인의 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는 감사라는 미덕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런 걸 바라는 건 부당해 보였다. 때문에 막스 데미안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은 내 행동이 그리 놀랍지 않다. 물론 데미안이 나를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병들어 비실거렸으리라고 확신한다. 그 당시에도 이미 나는 이 구원을 내 어린 인생의 가장 큰 체험으로 느꼈었다. 하지만 바로 그 구원자를 그가 기적 같은 일을 해내자마자 나는 옆으로 제쳐놓았다. 이미 말했듯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로선 별로 이상할 게 없다. 다만 이상한 것은 내게 호기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데미안을 통해 접하게 된 비밀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단 하루라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카인에 대해, 크로모에 대해, 독심술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은 욕구를 내가 어떻게 억누를 수 있었을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랬다. 나는 갑자기 악령의 그물에서 노연한 나 자신을 보았다. 세계는 다시 밝고 즐겁고 내 앞에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엄습하는 두려움과 숨막힐 듯 격렬하게 뛰는 심장의 고동에 시달리지 않는다. 저주는 풀렸고 나는 더 이상 학대받는 죄인이 아니었다. 다시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학생이었다. 내 본성은 가능한 한 빨리 이전의 균형과 평온함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많은 추한 것들, 위협적인 것들을 떨쳐내고 잊어버리려고 했었다. 내 죄와 두려움의 그 긴 이야기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빨리 기억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상흔도 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준 사람 역시 빨리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도 이제는 이해하겠다. 나는 상처 입은 영혼의 모든 힘과 충동을 쏟아부어 내 죄의 비참한 구렁텅이로부터 크로모의 끔찍한 예속으로부터 도망쳐 돌아왔던 것이다. 일찍이 내가 행복했고 만족스러웠던 곳으로 다시 열리는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이들에게로 정결함의
향기애로, 아벨이 누렸던 신의 사랑애로. 데미안과 짧은 대화를 나눈 그날, 다시 얻은 자유에 충분한 확신이 서고 일이 다시 잘못될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을 때, 나는 그리도 자주 간절히 바랬던 일을 행동에 옮겼다. 고해를 한 것이다. 어머니에게 가서 자물쇠가 망가지고 돈 대신 장난감 돈으로 채워진 저금통을 보여주고, 나 자신의 잘못으로 나쁜 놈에게 걸려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는지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저금통과 변한 내 눈빛을 보고 달라진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 어머니의 아들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고조된 감정으로 내가 다시 받아들여지는 축제를, 탕하의 귀향 의식을 치렀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 데려갔고 고백이 되풀이되었으며 질문과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온 후에 부모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 걱정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멋있고 동화 속 이야기 같았으며 모든 것이 놀랍도록 순조롭게 풀렸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이 평온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평화를 되찾고 부모님의 신뢰를 받는 일은 아무리 해도 싫지 않았다. 나는 집안에 말 잘 듣는 아들이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누이들과 잘 어울려 놀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구원받는 회개한 사람의 감정으로 좋아했던 옛 찬송가들을 함께 불렀다. 그런 일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거짓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점이 바로 내가 데미안을 잊어버렸던 이유가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고해는 그에게 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랬더라면 고해가 집에서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이진 않았겠지만 그 결과는 내게 더 유익했을 것이다. 당시 나는 죽기 살기로 예전의 낙원 같은 세계에 매달렸고 집으로 돌아갔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데미안은 결코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거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 역시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또 하나의 유혹자였다. 다시는 알고 싶지도 않은 저 다르고 악하고 나쁜 세계에 나를 연결시켜주는 유혹자였다. 나 스스로 이제 막 다시 아벨이 된 마당에 아벨을 포기하고 카인을 찬양하는 걸 도울 수는 없었다.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이 정도가 밖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이렇다. 나는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악마의 소나기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난 세상의 오솔길들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 길들은 내게 너무 미끄러웠다. 친절한 손길 하나가 나를 붙잡아 위험에서 구해낸 순간 나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곧장 어머니 품속으로 아늑하고 경건한 어린 시절의
안락함 속으로 달려 들어가 버렸다. 나는 원래 내 모습보다 더 어리게, 더 의존적으로, 더 어린애처럼 굴었다. 혼자 설 수 없었기에 나는 크로모에게 복종했던 것을 대체할 새로운 의존 대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거의 맹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의존하려 했고,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밝은 세계에 기대고자 했다.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으면서도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데미안에게 의지해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당시에는 그의 수상적인 생각들에 대한 당연한 불신 때문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데미안은 내게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테니까. 충동하고 경고하고 조롱하고 비꼬며 나를 더 자립적으로 만들려고 했을 테니까. 아, 이제 나도 안다. 세상에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내키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반년쯤 뒤에 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산책길에서 아버지에게 여쭈어 보았다. 아벨보다 카인이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아버지는 무척 놀라면서 그것은 새로울 게 없는 견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관점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등장해 여러 종파에 전수되었는데 그 종파 중 하나가 카인교도로 불렸다고 했다. 물론 이 이단적인 학설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시험에 다름 아니다. 카인이 옳고 아벨이 잘못되었다면 신이 오류를 범한 것이므로 성경의 신은 올바른 유일신이 아니라 잘못된 신이 되고 만다. 실제로 카인 교도들은 그와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교짓거리는 오래전에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내 학교 친구가 그에 대해 무언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아버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진지하게 경고했다.